일반적으로 북토크 하면은 책의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서점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어디서 우리가 같이 만나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우리는 극장이 좋겠다. 무비 건조를 비롯해서 방구석 일려 이런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방송에 몸담아 왔던 사람들한테는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해서 저희 아트나인 쪽에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또 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김미연 PD님한테 먼저 이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쓰시게 된 계기와 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왜냐면 저희는 항상 이제 그 마감을 하는 사람이었고 글로 그것들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제안이 오거나 아니면 이런 기획을 매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뿐 항상 기획 아이템들을 가지고 우리 이거 쓰면 잘 될 것 같아. 이 제목이 나왔는데 우리도 한번 써보자 이 얘기하고 아무도 안 써요. 근데 이번에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올 것이 왔구나 했는데 김미연 PD님은 조금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안 받고 이러셨을 때 어떠셨는지. 저는 사실 무비건조가 시작됐다고 했을 때 아까 화정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오히려 뭐지? 우리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얼마나 재밌게 하다 봐야 되겠다 약간 이렇게 지켜봤는데 너무 재밌게 하고 있죠. 네, 확실히 입담꾼 4명을 딱 모아놓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방구석 일렬이 종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박수 한 번만 주실래요? 네. 뺏겨가지고 일단은 저는 녹화가 어느 날 이제 끝났는데 주 기자님이 오셔서 이번에 이런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공동 저자로 같이 합류해 볼 생각이 없냐고 하셔서 그때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너무 재밌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분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살짝 껴서 뭔가 좀 그동안 방송 외에 못 해봤던 나의 영화 얘기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했고 역시나 예상처럼 너무 재미있는 작업이었고 다 아시겠지만 브런치 이제 먼저 연재가 됐을 때 제 거보다 네 분의 글을 읽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서 네, 정말 재밌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톡방이 있었는데 끊임없이 혼자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글을 쓰니까 다 그냥 보여주기가 싫은 거야. 각자의 글을. 그런 또 히스토리들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사실 좀 처음 이 책을 기획자라면 굳이 기획자의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죠? 네. 제가 기획자고 유튜브 무비건조도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건 제가 김미연 PD님을 이렇게 약간 모시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우리 4명 유튜브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시선을 담아보자라는 의도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배스탁 작가도 약간 학생처럼 보이려고 가방을 메고 왔던데 사실 매번 우리랑 같이 있으면은 자기가 가장 세대가 다르다. 그럼요. 가장 젊다 이런 얘기를 너무 해서 배스탁 작가보다 조금 더 아래를 모시고 싶어서 김미연 PD님을 모신 이유도 있죠. 그게 나이대로 구성을 했다고요? 네. 여기가 이제 최고참이시니까 아무래도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주님처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진짜 저는 택시 타고 있는데 전화 왔었어요. 무비건조.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무비건조 이거 하자고 그래가지고 뭐 좋다. 저도 똑같아요, 김미연 PD님이랑. 뭐냐면 이 세 분이 어차피 다 할 거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싫어해요, 제가 기본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얻어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저는 옆에서 음악 얘기 같은 거 곁다리로 얹어도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했었고, 책도 마찬가지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화인은 아니고 영화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책도 역시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악 얘기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긴 내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듣지도 않고 진짜 흔쾌히 하겠다고.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이제 저는 잘 확실하게 김도훈 기자처럼 이제 20대 때부터 친구 사이여서 두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성실한 타입의 사람이거든요. 성실 그 자체. 그래가지고 뭐랄까 허튼 짓
허튼 뭐 그런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안 할게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죠. 다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분이니까 한다 그러지. 저는 뭐 여기 이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었다 깨나도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런데 너무 신뢰가는 분들이 하게 된 거죠. 네. 좋은데. 네. 늘 낮은 자세로 임해요 배수탁 작가님은. 그럼요. 네. 좀 배워. 그래서 진짜 매번 이제 그 뭐 글 때문에 청탁을 드리기도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배수탁 작가님이랑 계속 연락을 하던 사이였는데 그 정기구독 독려 이런 것들 저희가 그 할당량 같은 게 있어요 기자들한테 그 시네21 만들 때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시네21을 그 나를 믿고 구독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수탁 작가님한테 항상 연락을 했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여기는 함정이 있는데 필자들한테는 무료로 책이 가요. 책을 썼기 때문에 책에 기고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숨기고 그냥 계속 정기 구독자로 네. 네, 전 시사인도 지금 거의 5년 넘게 쓰고 있는데 제 돈 내고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편집장으로 있을 때 정기구독 했잖아요. 그 정기구독 권유 전화를 돌리잖아요. 그때 제가 시네21 편집장일 때였는데 정기구독 권유 전화가 와서 저 사실 저 시네21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전화 돌리는 분은 달라요 이게. 네. 달라요. 네, 저 다른 마케팅 팀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네21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분께서 그런 분일수록 더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했잖아요. 따로 받았어. 네 여러분 한겨레가 이렇게 지금 네 장수하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네 김도훈 기자님 전 기자님 네. 기자죠 그냥. 네. 저는 현 기자님. 처음에 이게 하자는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사실 저는 이제 영화 기자를 하고 평론을 하다가 사실 잠깐 이 베이스를 좀 떠나 있었어요. 약간 뭐 시사 쪽 일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패션지에도 잠깐 있었고 그러다가 근데 그렇다 보면 되게 제가 나는 되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한 5년 정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무비 건조를 하자는 요청이 왔을 때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문제는 제가 정말 극 인프피입니다. 제가 인프피 계세요 여기? 영화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인프피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GV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도 사실은 엄청나게 초긴장을 하고 막 헛구역질도 하고 막 담배도 막 2대씩 막 바깥에 피고 들어와야 겨우 이제 제 자신을 내려놓고 약간 진행을 하고 방송도 좀 그런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면 되게 즉각적인 매체인데 요거를 내가 과연 재밌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처음 한 2-3번 정도 녹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식이 아니구나 예능이 있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되게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네. 아니 뭘 편해져요. 처음에 사실 녹화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유튜브 처음 시절을 되돌려 보면 다 같이 한 얘기가 망했다. 이거 그 녹화한 거 버리고 다시 시작하던가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랬었는데 편집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의 힘을 믿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떠들어도 찰떡같이 해줄 제작진들이 계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희 2년 했죠. 네 넘었죠. 네 언젠가 PD님도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빨이 떨어져서 안 됩니다. 편집이 정말 중요하군요. 편집으로 다 되더라고요. 알아서 만들어주더라고요. 편집 엄청 합니다. 네. 그 다른 분들이 다 어떻게 이걸 이제 그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게 됐는지 말씀하셔서 저도 얘기를 드리자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네, 저는 이제 그 사실 그 매체 기자로만 계속 생활을 했었어요. 한 98년 정도부터 일을 하고 기고를 했었는데 그 마침 그때 이제 그 오랜 그 현직 기자 매체에 기고하는 그 출퇴근하는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 다양하게 일을 하다가 저도 제안을 받고 이런 기획으로 해보면 좋겠다 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게 되겠어? 라고 했죠. 네.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친했던
분들이 같이 한다고 하니까 재밌겠다, 그래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합류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도달하는 그 시점까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그런 그 포맷에 얽매여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항상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무비건조에서 하는 얘기들은 거의 그냥 리얼, 그냥 영화 보고 나면은 그 정도 수위 정도로 항상 얘기를 하고, 평소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렇게 영화 얘기만 하고 사는 게 과연 바른 삶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본 영화, 아니면 뭐 지금 본 영화, 옛날에 봤던 영화, 앞으로 볼 영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모두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항상 평소에 하는 얘기들을 약간 그냥 그 유튜브로 옮겨놨다 정도여서 그냥 재밌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나요? 네. 지긋지긋해. 왜 이래요? 재밌어요, 저는. 네. 저는 홍콩 영화 얘기만 합니다. 네, 다른 영화 얘기는 안 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책을 쓴다는 거는 일종의 어떤 용기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이 사실 처음 컨셉이, 제목은 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사실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이 정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이 컨셉 자체는 라떼였어요. 라떼. 뭐 라떼는 그랬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남부럽지 않은 라떼 시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써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좀 그거를 좀 저어했던 것 같아요. 나 이거 써도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나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옛날 얘기 뭐 하나만 꺼내면은 이게 진짜 나는 정말 옛날 사람이구나. 잡지 만드는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지금의 프로세스와 우리가 한창 일을 할 때의 프로세스는 너무너무 공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되게 저 세상 사람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네. 죽은 건데요. 네, 저 세상.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하면서 내가 점점 이렇게 괴리감이 생기는 게 아닐까? 유튜브 구독자들과도 지금의 영화를 막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쓰다가 계속 이게 막히는 이유가 너무나 또 옛날 얘기였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마감을 멈췄던 기억이 나네요. 네. 어떠셨는지 다른 분들도. 저는 제가 책을 낸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싫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어머니가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냥 싫어하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아마 책을 좀 읽으셨겠지만 저는 약간 제 삶을 뒤집으면서 글을 쓰는 타입이긴 해요. 사실 에세이를 좀 많이 저는 쓰는 타입인데, 끊임없이 오늘도 세라젬이라고 그 안마의자 아시죠? 그 웹사이트에 에세이를 썼는데 무슨 글을 쓰고 있냐면 피부과 갔다 온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피부과 가가지고 얼굴 한번 이렇게 싹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이제 쓰자라고 했지만 이 글을 매번 우리가 이제 브런치에 올리면서 쓰다 보니까 끊임없이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약간 고민을 했어요. 사실 이게 영화 이야기는 재밌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옛날에 좋아했던 영화 이야기하는 게 과연 재밌으려나? 약간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저는 약간 이렇게 막 어머니 이름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이렇게 저를 뒤집으면서 글을 썼지만, 이제 다른 분들은 좀 더 참하게 그래도 영화에 집중해서 글을 쓰셔서 요 정도로 이렇게 난리법석으로 글을 써도 요 책에 싹 들어가면 좀 놓치겠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네. 그 김도훈 기자 어머니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김도훈 기자 어머니를 예전에 만났는데요. 그 김도훈 기자 어머니의 첫 만남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시더니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저의 등짝을 확 후려치시더라고요. 야, 이 성철아! 이러면서. 그래서 처음 뵀는데요? 처음 만납니다. 처음 만나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랬냐? 도훈이 이제 다른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술 마시고 놀고 밤새고 그럴 때마다 지금 성철이가 너무 취해가지고 자기가 성철이 집에 가서 잔다고 그런 얘기 걸 몇 번 했나 봐. 그래서 저를 보자마자 바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그때만 해도 제가 맥주 그 500 한 캔을 못 먹을 때였거든요. 맥주 500 한 캔으로 거의 막 그 치사량이었던 때였는데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나 쟤네 집에 가서 한 번도 잔 적 없어. 저는 한 번도 유럽 여행을 안 갔을 때 유럽 여행 가 있는 상태였어요. 친구가 그 자기 남자친구랑 가면서 저랑 같이 간다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영화 그 에어플레인 아니구나. 무슨 영화였지? 아 특급 비밀 GV를 그 영상 자료원 김홍준 원장님을 같이 했는데요. 김홍준 원장님이 그날 오셨던 분도 여기 계실 것 같은데 그 저희 책 영화 평도 리콜이 되나요를 따로 가져오셔가지고 이번에 그 아카이브 프리즘이라고 자료원에서 함께 내는 기관지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주제들 과거 이제 VHS 비디오 시대의 기억을 담은 그런 책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필자로 몇 분 참여를 했는데 그 책과 우리 책을 함께 나란히 이제 들어보이시면서 아 이게 저희 책 홍보를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다 어떤 내용을 썼냐면 뭔가 90년대를 조금 기록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우리가 한국 영상자료원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든다라는 말을 제가 쓰기도 했는데 약간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책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책을 열심히 홍보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럼 영화계에서는 그런 반응이 있었군요. 방송계에서는 좀 반응이 없었나요, 이 책이? 그렇죠. 배철수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 네, 그거라서 뭐 어쨌든 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입장이 좀 다른지라 이게 참 얘기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글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글 쓴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러니까 약간 김도훈 평론가하고도 약간 비슷한 타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냥 나는 나를 경유하지 않고는 글을 못 쓰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현재의 나든 나의 역사든 그 무엇이든 나라는 어떤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1인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이 아니라면은 글을 못 쓰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평양냉면 책 혹시 읽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책은 거의 그냥 제 얘기입니다. 평양냉면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서 저는 상당히 그냥 즐겁게 썼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극장 갔던 추억도 있고 사실 숙대 입구 앞에 금성극장은 아직도 저한테 사진처럼 박혀 있거든요. 그런 추억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제안 주신 것도 감사하고 뭐 모든 면에서 제 커리어에 아주 뭐랄까 빛나는 순간이 여러분들은 동의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찍힌 것 같아서 네. 주성철 선생님의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의 깊은 어떤 감동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뭐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개인 중심으로 약간 정치인 얘기를 하는 네. 나중에 정치할 것 같아요. 아니 전 진짜로 얘기해요. 농담으로 방송국에서도 저는 정말로 제 라디오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누구의 팬이 돼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한 명 있어요. 신해철 씨. 딱 한 명 네. 굳이 꼽자면 신해철 씨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 팬을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르거든요. 네. 내가 나의 팬을 하기에도 할 게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서. 네. 좋은 자세네요. 네.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 얘기를 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것이다. 네, 할 얘기 알겠습니다. 없어서 그래. 저기 어댑테이션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거기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작가로 나옵니다. 각본가로 나오는데 너무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이런 명대사가 나와요. 나는 쓰레기다. 그래 나는 나밖에 할 얘기가 없어. 이러면서 뚱뚱하고 못생긴 뭐 필립 카우프만이 이런 대사를 해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그 어댑테이션이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지. 글 쓰는 사람들이 결국에 쓰다 자기 얘기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나밖에 쓸 게 없어. 그래요? 네, 저도 이번에 제 얘기를 많이 썼어요. 제 얘기를 많이 썼고, 네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썼는데 심지어 그때는 KTX가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계속 이렇게 무슨 시험 치고 뭐 입사 와서 놓고 할 때 보면 언제나 이제 막차를 타고 기차에서 잠을 자고 이랬던 아주 저의 그 20대의 기록이 잘 담겨 있죠.
아니 어쨌든 평양냉면 쓰고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까지 쓰면서 배수탁 작가님께서 내 얘기를 썼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출판계 관계자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3권을 에세이를 쓰면은 작가의 반열에 오른대요. 그 에세이 작가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에세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한 권만 더 쓰시면 아 옛날에 그 가요 에세이 썼었어요. 이미 썼어요. 네. 아 그러네. 청춘을 달리다라고 청춘을 달리다. 무려 7세를 찍었습니다. 네. 오. 인쇄로. 네. 네. 저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는 기자 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를 드러내지 마라.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는 글이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인 글을 쓰라는 얘기를 되게 이제 그때 당시에 선배들이 저널 이제 그러니까 네, 방송 쪽에서 막 오신 그 방송 기자 출신들이 많았었거든요. 그 그러면은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나라는 1인칭을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보통 어떤 기자들 기사를 보면은 디카프리오를 만나면은 디카프리오 1분만 만나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걸어 들어오는 디카프리오를 바라보는 내 모습을 기술을 하는 건 거죠. 근데 그런 글들을 굉장히 이제 그 방어적으로 그런 글은 쓰면 안 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에세이를 쓸 때마다 늘 그 좀 빨리 못 쓰는 이유가 전 마감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빨리 못 쓰는 이유가 그거를 하는 게 좀 여전히 어색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한 좀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김미연 PD님 어떠셨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알라딘 예스24를 열거든요. 어제 몇이었는데 왜 떨어졌지? 약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저희 방송국 시청률에도 이제 2049라는 타겟 시청률이 있어요. 이제 그 층을 저희가 타겟층으로 해서 거의 몇 프로 나오냐가 따로 통계가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딱 하면은 딱 클릭하면 바로 이제 연령층이 딱 나오잖아요. 이 책을 과연 30대, 40대 연령층 얼마나 구매했냐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 극장에도 약간 저희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연령층이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좋죠. 네, 우리가 저도 사실 옛날 얘기 써서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 처음에 컨셉 듣고 좀 걱정을 했고 하지만 이제 네 분의 필력을 믿고 들어온 거였는데 역시나 좀 그런 게 젊은이들이 좀 좋아해 주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저희가 MG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제가 늘 느끼는 건 김도훈 배순탁이 너무 이제 그 나이와 세대를 구분짓는 어떤 이제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너무 주정이라는 갈라치기를 생각이 너무해. 들어요. 네. 맨날 MG 강조하잖아요. 아니 MG가 미래니까 그렇죠 여러분 MG가 미래입니다. 저희 같은 MG가 여기 다 X세대예요. MG가 X세대들은 미래라고 하는 것부터가 근데 갈라치기입니다. X세대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약간 뭐랄까 딴따라팔이 굉장히 많습니다. X세대는 언제나. 그러니까는 저희가 함께 네, 가야 할 곳은 쫓아주시네요. MZ세대죠. 저희 진짜 근데 이거 쓰는 동안 사실 이제 저희 푸른숲 관계자분들도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지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마감이 누가 제일 늦었죠? 마감이? 제가 제일 늦었습니다. 저기 네네네. 1분. 네. 그래서 이제 마감의 고통이 있었냐 이 책을 쓰면서 왜 늦어졌냐 이 얘기도 한번 좀 해볼까요? 어떻게 이거 진짜 완성이 될 수 있었는지. 네, 제가 마감이 가장 빨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제가 듣기로 원래 마감이 빠른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네, 맞아요. 저는 글의 완성도보다 마감을 더 중요시하게 합니다. 역시 그래서 국내 이게 최고 영화 잡지의 편집장다운 그죠? 네. 근데 이게 주간지에서 일할 때 안 좋은 게 뭐냐면 언제나 이제 금요일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자정쯤에 마감을 하잖아요. 저는 늘 수요일쯤에 마감을 딱 끝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 출근해서 이렇게 가볍게 커피 한잔 하면서 정말 거의 쓰러져가는 기자들 보면서 아유 한심한 것들 이렇게 보는 걸 좀 즐기는 편인데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꼭 부고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목요일에 돌아가신 분들이 꼭 있어요 보면. 그러면 꼭 그 부고 기사를 내가 써. 다 썼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누군가 이렇게 목요일에 돌아가서 너무 화가 나. 그래서 그게 무슨 개논리야?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또 평소보다 유난히 마감을 빨리 끝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 좋아했던 그 총알탄 사나이 레슬리 닐슨 그분이 목요일에 돌아가셨어.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며칠만 있다 돌아가셨으면 사실 제가 워낙 그분을 좋아했고 잘 쓰고 싶으니까 주말에 이제 그분의 영화들을 찾아보면서 쓸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요일에 돌아가셔가지고 좀 감정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저도 되게 마감을 아시지만 되게 좀 빨리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시사인도 보통 이제 화요일 밤에 마감이거든요. 그러면은 김세윤은 수요일 아침에 보냅니다. 김세윤이 누군지도 모르는지 자꾸 김세윤이 있습니다. 김세윤이라고 저랑 이제 교대로 원래 쓰는. 공동 필자가 될 될 뻔했죠. 뻔했는데 네. 이제 근데 그분 처음부터 튕겨 나갔어요. 왠지 알아요? 마감 못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마감 괜찮아요. 근데 그 나중에 책 나오고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니네가 이렇게 늦게까지 마감을 안 할 줄 몰랐어. 네. 그럴 줄 알았으면 썼지. 자기도 이러는 거예요. 썼지 이러는데 저는 그런데 그런 것도 거의 주말에 다 써버려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주성철 기자가 저한테 청탁했을 때나 뭐 했을 때나 뭐 그렇게 막 늦게 보내고 그런 일은 없었던 것 맞아, 같아요. 진짜 마감 네, 빠른 네, 필자였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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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왠지 딱 봐도 저는 마감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 저는 어떤 타입이냐면 이렇게 인풋비가 다 죄송합니다. MBTI를 과학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20번 해도 인풋비가 나오면 스스로를 인풋비라고 또 믿게 되거든요. 저는 끝까지 미뤄요. 정말로 한자도 쓰지 않고 끝까지 미루다가 정말 그 쎄한 게 있거든요. 이 시점을 넘어가면 나는 진짜 비속어 말할 뻔했어. 끝장이다 라는 느낌이 쎄하게 들면서 땀이 흐를 때 있어요. 요거 넘어가면 에디터한테 나는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겠구나. 그때 미친 듯이 저는 그냥 한 30분 1시간 만에 팍 이렇게 써서 마감을 해서 넘기는 편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딱 봐. 그런데 워낙 이제 속도감 있는 문장을 쓰시는 분이니까 김동훈 기자가.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은 항상 해요. 뭐냐면은 이게 두 가지가 항상 상충하는 건데 거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진짜 한 10년, 15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제가 제 글쓰기가 발전했다는 자부심 정도는 있어요. 근데 동시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정말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생각 또한 있어요.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쓰는 게 뭐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마감을 빨리 하게 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글 쓴다고. 그런데 또한 동시에 제 글에 대해서 뭐 부끄러움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희연 PD님 방송은 마감이 어떻게? 근데 편집 같은 것 때문에 더 궁금한 막 게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질문을? 마감을 막 김동훈 기자님처럼 막 닥쳐서 하시는 분들을 부르는 뭐가 있나요? 통칭한 별명 같은. 저것들 뭐 그랬더라고요. 저것들 또 저러네. 저것들 정도면 나오지 않지. 편집장이 지나가다가 저 새끼 저거 이러면서 지나가지. 별별, 그러니까 사실 레전드 마감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잡지계, 그 영화 잡지계에는 있는데 보통 저희가 분량이 그러니까 글을 한 주에 써야 되는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쓰고 있는데 편집장이 노트북 뺏어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체 프로세스 안에서 이 글이 끝나야지 잡지가 나올 수 있고 프린트가 될 수 있는데 그때까지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 거죠. 그리고 목요일 그 정도면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어느 기자가 그때부터 되게 작은 박스에 들어갈 그걸 위해서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생각났어. 그 용어가 뭐냐고 이제 그런 사람 부르는 말이 있냐 그래서 지금 생각났는데 전작주의자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글자도 모든 것들을 다 보지 않으면은 쓸 수 없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마감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었던 건 거죠. 그래서 다들 좀 여기저기서 마지막에 막판 되면 울며 통곡하며 쓰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한 15년, 20년 전에는 무슨 유튜브에 뭐 주요 장면들이 올라와 있는 것도 그쵸,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없었죠. 무조건 DVD를 사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쓰려면. 저희는 방송에서
아웃점이라고 불러요. 네. 저희는 이제 편집을 할 때 인점 잡고 아웃점을 잡아서 약간 이런 거에서 온 건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슈퍼 아웃점. 그럼 만약에 슈퍼 아웃점과 전작주의자가 만나면 큰일 나네요. 방송계와 전직. 그래서 막 편집실에 방송 지금 입고 다 같이 이제 종합 편집이라는 게 마지막 입고 전에 단계인데 그걸 할 때도 아직 자기 편집을 하고 있는 애들을 보면 야, 걔 아직도 편집실에 있냐? 아웃점이라고 불러. 네. 별명이 근데 그냥 아웃점. 이게 근데 사실 이거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MBTI 얘기하는데 김도훈 기자가 약간 MBTI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감을 빨리 하는 사람은 처음 기자 생활할 때부터 쭉 계속 똑같은 그 패턴으로 일을 하고 늦게 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기자로 잡지를 할 때나 다른 포지션으로 영화 관련된 일을 할 때도 항상 늦어요. 근데 되게 희한한 게 이건 좀 약간 성격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지금 한 20몇 년 동안 일하면서 그 결론에 도달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 그 책이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이지만 굳이 부제를 붙이자면 아마 그 20몇 년의 궤적이지 않을까? 90년대와 지금 2022년을 잇는 어떤 그런 그 접점을 찾아보려는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와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얘기도 좀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책에도 많이 드러나긴 했는데, 네. 뭐가 달라졌냐? 프리랜서가 되고 난 다음에 네. 그런 거죠. 근데 저 되게 놀라운 게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주성철 기자님. 아 왜요? 방송할 때 속 터졌어요? 아니 저희 네. 저희 막 별명도 있잖아요. AI. 방구석 일렬에서 그렇게 말을 오랜 이렇게- 세월 했는데 네. 이제 깨달은 거예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인 것을 여기 앉아서 정말 신기한 눈으로 아시겠지만 제가 앉는 자리에 보면 이게 변형감독 자리 여기잖아요. 네네. 제가 약간 뭔가 사적인 얘기를 하면 이 오른팔로 쳐요. 이렇게. 그만하라고. 야, 너 시키는 것만 해. 아니 그 프로그램이 한 번도 큰 말 나오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되게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배은주 감독이 항상 끊어주시거든요. 이렇게 그 말은 안 됩니다라고 끊어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무슨 어떤 그 프로그램의 스피릿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 방구석 일렬의 스피릿이셨잖아요. 무비건조의 스피릿이 되셨어요. 근데 8월에는 단 하루도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9월에 그러면 꼭 나와달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고현일 감독님을 원추하시는 분들은 9월에도 무비건조 구독을 끊지 마시고. 맞아, 미리 그 예고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병 감독님이 한번 나와주시기로 하셨는데, 강제 예고. 네, 그 주제를 뭘 하고 싶으시냐고 했더니 우리가 그 에로영 한번 했었잖아요. 에로영으로 나오고 싶으시다고. 네, 병 감독님이 추천하는 에로 영화를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고 싶으신 거 맞으시죠? 네. 아, 그렇죠. 뭐 얘기? 우리 90년대 얘기 좀 더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해외 영화제 같은 데 가면 한국 기자들이 가장 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맞아요. 유럽에서 오는 기자들은 그래요? 네, 되게 수염 나고 막 이런 그 나이 드신 기자들이 와서 막 취재도 하고 리뷰도 쓰고 하는데 희한하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상하게 영화 잡지라는 것 자체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게 기자도 아니고 영화인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갈아치우고 그렇게 연령대가 낮아지고 하면서 거의 뭐 30대의 편집장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저 같은 경우도 일찍 편집장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나고 싶은 그 감독도 있고 배우도 있고 뭐 이런저런 나가서 박찬호 드립도 좀 하고 그러고 싶은데 아니 세상에서 편집장이 제일 재미없어요. 여러분 여기 기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인정. 편집장이라는 역할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수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편집장은 재미없습니다. 편집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딱 그 맞는 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게 여전히 많고 그리고 뭐 이게 좀 이건 약간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겠지만 지금 써서 나한테 가져온 이 원고보다 내가 더 잘 쓰고 싶다는 생각까지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걸 더 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언제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머리로만 하던 중에 이제 프리랜서가 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좋은 변화네요.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편집장은 가장 그 기자들이 기피하는 어떤 그 직책, 그 직종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저도 되게 계속 기자로 남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계속 취재원과 그 어떤 방식으로도 교류를 하고 결과물을 내야지 이 업계에 돌아가는 것들을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이제 그 내일을 할 수 있는 소스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다른 일들은 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재료들을 자기가 일할 것들을 얻는지 모르지만 영화 잡지 기자들 영화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현장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최근에는 그 영화 현장을 거의 못 가요. 왜냐면 그 마케팅 프로세스에 의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제 현장을 좀 보호하거든요. 이게 다른 이제 그 매체로 나가서 먼저 기사화되는 것들을 아예 그 마케팅 단계에서 프로세스로 막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뭐 90년대, 2000년대 초중반에 가장 이 일을 하면서 즐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현장에 가서 같이 밤새면서 영화를 만들지 않잖아요. 만들지 않고 그 크레딧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계속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현장은 너무 춥거나 아니면 덥거나밖에 없거든요. 봄, 가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계속 서서 있다 보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감독이 이 장면을 어떻게 만들고 있고 배우들은 그 촬영을 할 때 그리고 카메라가 꺼졌을 때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그냥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 영화가 완성됐을 때도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그 좀 흥미를 잃어가는 것들도 나로서도 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늘 이제 그 감독이나 배우나 제작자들이나 뭐 스태프들이랑 같이 계속 이렇게 그 교류를 하면서 소스를 얻는 것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취재의 그 원천이다. 물론 비평을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 친하니까 뭐 잘 써주자 이런 건 없어요. 진짜 왜냐면 우리는 앞두리도 없거든요. 그냥 네, 나중에 욕 먹습니다. 그러고. 네. 이게 이제 영화 기자를 영화 기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장에 나가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취재를 하고 그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새로운 정보도 캐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영화 기자를 영화 기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약간 그런 통로들이 좀 막히면서 좀 더 재미없어진 측면도 확실히 있죠. 아니, 그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라떼 얘기니까 해도 되죠. 90년대 예전에는 잡지들이 무한 경쟁 체제로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잡지가 거의 없어진 시대가 아니고 영화 잡지가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네21이 생기고 나서 영화 주간지가 굉장히 이제 그 힙스터들한테 소위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새로운 문화를 가장 먼저 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어떤 것들이 됐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잡지를 돌돌돌 말아서 가방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유식한 사람처럼 근데 시네21은 옛날에 유식하다라는 아니야. 말을 썼었거든요. 시네21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저희 집이 그때 집이 망해가지고 시네21은 너무 비쌌어.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 이 세 분하고도 어쩌면 연관이 있죠. 저는 그래서 그때 필름 2.0 봤습니다.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었거든요. 네. 사실 있어 보려면 키노를 가지고 다녀야죠. 키노는 진짜 몇 번 빌려서 봤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철학책을 읽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을 때도 저는 있고. 키노를 끝까지 읽은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김동훈 기자가 썼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끝까지 보지 마. 그거 끝까지 읽었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희생을 보는 것과 키노를 보는 게 그러니까 활자로 보느냐 스크린으로 보느냐 이 차이지
희생을 끝까지 본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번만에 희생을 받느냐가 그 당시에는 되게 우리끼리 만나면 하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잡지들이 이제 그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는 소위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잡지를 원했고 새로운 잡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들어 보자라는 의지도 되게 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그 각축전을 펼치면서 마감을 했고 굉장히 경쟁이 심했고 그 제가 말한 이제 현장에 가거나 어떤 감독을 알게 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 진짜 이거는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뭐라 그래야 돼요? 뭘요?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막 이렇게 뒤에서 암투 같은 거 있는 것처럼 그 암투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그 독점 그 인터뷰나 아니면 현장을 따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밤잠을 설치면서 전전긍긍 했던 시절이었어요. 왜냐면 그 같은 주에 같은 시간에 지하철 가판대에 모든 잡지들이 한꺼번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만약에 내가 계속 취재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 했다 그래서 제목이 딱 바뀌는 순간 아 나 물 먹었네 이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나의 그 기자로서의 역량을 굉장히 자책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나를 그냥 계속 채찍질하면서 나를 굉장히 이제 그 팬으로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맨날 나를 채찍질하면서 살았어요. 갑자기 저 뭐 디스한 거야? 근데 진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동경하는 저는 이제 외부자니까 동경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죠. 뭐냐면 영화 잡지사의 기자라는 게 상당히 있어 보였고 속된 말로 있어 보였고 제 이제 음악 쪽 글 쓰는 선배 중에 이제 김 작가 형이라고 있는데 예전에 그 김 작가 형이 필름 2.0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라는 네, 근데 굉장히 그때 제가 부러워했던 게 기억이 나요. 와, 영화 잡지에서 막 이러면서 그때는 정말 영화 잡지 전성 시대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멋졌고 멋지게 보였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진짜. 이거 그 PD님 뭘 구독하셨었죠? 저는 신의 21을 보고 좀 사셨군요. 구독 안 했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신의 21이 대세였고 영화를 좋아하면 무조건 신의 21을 봐야 돼.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키노 막 이런 거 나오면서 뭐 좀 내볼까 하고 딴 거 보다가 다시 신의 21 가고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전 본인 신의 좀- 21의 그 맨 위에 있는 만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정훈이 정훈이 많아요. 많아. 네. 저는 신의 21 입사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이제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래서 신의 21 어떤 코너를 좋아하냐 그랬는데 제가 필름 2.0 구독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친구인 주성철 기자가 필름 2.0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필름 2.0을 보고 있었는데 신의 21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신의 21 공부를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코너가 있나 이러고. 그때 필름 있으면 게 있었어요. 예, 키노와 필름 2.0과 신의 21 그 국내 주요 잡지를 다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살아있는 대한민국 잡지 폐간의 역사를 개인이 실천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성철 기자가 들어가면은 그 잡지가 망한다 이런 오, 얘기가 들잖아요. 하필이면 또 주씨야. 그렇죠. 키노 망할 때까지 있었고 필름 2.0 망할 때까지 있었죠.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90년대 이야기까지 나눴는데 저희 이제 그 여러분들도 사실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까 뭐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오셔서 뭐 기분 좋다고 김면 PD님이 얘기하기도 생각보다 하셨는데 네. 오늘 저는 많이들 오실까 되게 걱정을 했었어요. 처음에 이걸 기획을 했을 때는. 근데 너무 빨리 매진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네 질문 아니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받았던 질문도 있어서 그 얘기도 해드리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젊다고 하시면서 노안이신가 봐요. 되게 노안이신가 네. 보네. 멀리에서 젊다고. 그러니까 각자 받은 개인 질문 중에서 각자 하나씩 골라갖고 골라서 네 하나씩 알겠습니다. 해보면 될 것 같네요. 그동안 작가님. 여러분들도 질문하실 거 생각하고 계시면 또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면은 어느 분 먼저 해주실래요? 김도훈 기자 하나 골라주세요. 잠깐만. 김도훈 작가님 박상영 소설가의 케미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버겁나요? 저희는 언제나 서로가 버겁습니다. 진짜 저희 박상영 작가랑 하면 서로 말을 더 하려고 하도 서로 말을 끊어먹고 말을 줄줄줄 해서 약간
편집하시는 분들이 정신이 좀 없으실 거예요. 잠깐만. 그리고 김도훈 작가님 고양이를 좋아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고양이는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고양이는요 그냥 키우게 되는 거예요. 내게로 걸어 들어온다. 그냥 제 삶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고 좋아하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그냥 삶 그 자체가 되어 버리는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배수탁 작가님도 한번. 네. 저요? 저는 뭐 그냥 제일 좋아하는 OST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음악 관련해서 아, 최애 말씀을 OST. 역시 네. 해주셨는데 항상 생각나는 거는 역시 어쩔 수 없이 빌리 엘리엇이죠. 네, 빌리 엘리엇. 그러니까 정말 그 영화 OST로서 음악을 통해서 그 시대가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 어떤 캐릭터의 내면까지도 함께 보여주는 이 두 가지를 기존에 선곡된 노래만으로도 거의 완벽하게 해낸 작품이고 그 영화는 수도 없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빠의 표정은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아빠의 표정은 생각만으로도 정말 울컥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빌리 엘리엇이야말로 선곡된 OST 영화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영화 OST를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고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방구석 인력 찾아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때 나오셨어요. 네, 그때도 중요한- 최고 시청이었는데. 네. 그럼 김민 PD님. 네. 저는 방구석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사실 굉장히 많지만 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정일성 촬영 감독님을 섭외하러 댁에 갔던 기억인데요. 여기 이제 정일성 촬영 감독님 누군지 모르실 것 같아서 임권택 감독님과 함께 한국의 정말 엄청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들을 다 찍으신 분이에요. 서편제부터 시작해서 취하선도 찍으셨죠. 그렇죠.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를 거의 다 찍으셨고 한마디로 이제 촬영 감독님들 사이에서는 거의 레전드라고. 근데 그때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정일성 감독님 회고전을 하는 것 때문에 최영환 촬영 감독님과 함께 모시게 됐었는데 그 댁에 이제 찾아가는 길에 막 이제 그 북악 스카이웨이 있잖아요. 거기를 막 이제 차가니까 애들이 다 작가님들이랑 다 긴장한 거예요. 엄청 좋은 집에 사시나 보다. 역시 막 오래 일도 하셨고 명작들을 하셨으니까 돈을 많이 버셨나 보다. 엄청 좋은 집이겠지 하고 딱 내렸는데 정말 되게 허름한 빌라에 오래된 빌라의 맨 꼭대기 층에서 하셔서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하나 걸어 올라가서 딱 들어갔는데 너무 단아하고 고풍스러운 그 빌라는 정말 허름한데 안에는 깔끔하고 정말 되게 고풍스러운 집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위층에 복층이었는데 올라가니까 정말 오래된 서고가 있었어요. 책 냄새가 되게 많이 나서 방금 꾸며놓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 있는 책들은 다 뭐 영화와 촬영과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원서부터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영화를 사랑하고 연구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한국 영화를 만들어 오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러면서 항상 배우면서 방구석 일을 했던 것 같은 그래서 그때가 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추성철 기자님. 네, 제가 사실 홍콩 사람이 아닌데 아, 여기 홍콩 음식점을 추천해서 이런 정도인데 이게 국내의 국내인가 국외인가? 국내 홍콩 음식이겠죠? 갑자기 국내 국외 다 해보시더라고요. 아 그런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이 책 말고도 두 권의 책을 다 썼는데 헤어진 이들은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 라는 책에 썼던 데들이 한 달에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특히 오늘 없어진 데가 있어요. 제가 홍콩 가면 무조건 가는 정말 그 사발에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튀긴 게으리를 먹는 정말 그 튀긴 족발도 있는 되게 맛있는 집인데 껍질까지 먹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동보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영화 촬영지기도 한데 거기 오늘 아침에 없어졌다고 뉴스가 떴더라고요. 왜 이렇게 뉴스가 홍콩은 떠요? 지금 네, 타임아웃에 제가 또 그 해외 매체들도 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홍콩은 많은 곳들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임대료랑 땅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자본이 들어오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달간 없어졌던 여러 가게들 보면 매일 사람들이 줄을 100m씩 서는 그런 가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게들이 계속 장사를 많이 하고 막 계속 매출을 올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홍콩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추천 안 하는 걸로. 아무튼 뭐 그래도 하나만 더 음식점 외에 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이게 다 홍콩 영화 질문이라서 홍콩 영화에 비할 수 없겠지만 이 영화 하나만큼은 나의 베스트 홍콩 영화를 밀어내는 만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라고 뽑아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책에서 좀 자세하게 언급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왕가이를 써야 되느냐 빈 벤더스를 써야 되느냐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 시기 우리 시대의 어떤 시네필들에게는 왕가이만큼이나 빈 벤더스 감독의 인기도 엄청났었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봤던 뭐 파리 텍사스 이런 작품들이 기억에 남아서 OST도 예술이에요. 그렇죠. 라이크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빈 벤더스 영화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간신히 홍콩 영화 아닌 거 얘기를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 질문이 잠깐만. 이화정 기자님께 주성철 이도훈이란. 네. 나 이씨야. 일단 이도훈은 생면무지고. 네. 그 마감의 동지. 네. 오랜 시간 동안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같이 좀 이렇게 그 생체 리듬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맨날 마감하고 밥 먹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쇼핑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보통 그냥 말을 많이 안 해도 그냥 대충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서 보통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같은 데 사람들이 댓글 같은 거 많이 달잖아요. 근데 너무 친하면은 그냥 다 그냥 귀찮아하는 안 그런 달아. 사이예요. 네. 하정 선배랑 저는 언제 처음 친해졌냐면 제가 시내 21 있을 때고 필름 2.0 계실 네, 네. 때였죠. 그때는 이제 헐리우드 영화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개봉하기 전에 한국에서 기자들을 한 10명 정도 초대를 해서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직접 그러니까 픽사면 픽사 혹은 또 그때 같은 스튜디오가 뭐였죠? 근데 PDI 스튜디오. 네, PDI 스튜디오라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였는데 예. 그때 가서 처음 뵀어요. 처음 뵀었죠 그때. 그랬는데 그 반나절 정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간을 줬어요. 이제 기자들 알아서 이제 시간 좀 보내시다가 나중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두 사람이 우리 둘이 되게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시간이 남자마자 시계를 딱 본 다음에 둘이서 옷가게로 뛰어갔어요. 같이 미친 듯이 티셔츠를 사면서 이 선배와 나는 되게 영혼의 단짝 같은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0년째. 그러니까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그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럼요. 있다라는 걸 그때 또 깨닫게 됐었죠. 이것도 해주세요. 이거 맞나요? 네. 아까 임승희 씨 질문. 임승희 씨 질문? 이거 봐. 이화정 기자. 너무 이화정 궁금합니다. 기자의 피부 관리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죠? 네. 이거는요. 내추럴 본입니다. 네. 관리 안 합니다. 네. 아니 왜냐면 맨날 밤새기 때문에 피부 제가 그렇게 말하면 다 욕할 거라고 그랬잖아. 왜냐면 제가 김도훈 기자 그 요즘에 피부과 가는 거 보면서 계속 한 얘기가 뭐였냐면 피부과에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스프링클러 안 터지나 여기. 너는 피부과에서 무슨 광고비 받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계속 그 해시태그 해가지고 그 피부과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예전에는 막 해외 가면은 옆에 그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피부가 너무 좋네 이렇게 얘기하고 갔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게 없는데 약간 뭐 자랑을 계속 얘기를 이어가고 있어. 엄청난 자랑이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네, 제가 다 했죠 저희 질문들. 이거 먼저 할까요? 아니면 현장 질문 먼저 좀 받을까요? 먼저 현장에 받고, 오셨는데 네. 시네필 대학생이니까 뭔가 MZ 세대 제가 사실은 원래 질문을 약간 유승환 감독의 영화를 전부 다 보고 정말 재밌게 봐서 유승환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렇게 제가 사전 질문을 넣었었는데 이제 그게 선택이 안 돼서 질문의 범위를 좀 넓혀본다면 혹시 이제 영화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영화 감독들이 많이 인터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찬욱 감독이나 정준호 감독이나 유승환 감독이나 뭔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영화 감독이나 영화 관련자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상황은 되게 이런 게 좀 힘들다 하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자로 일할 때도 유명한 감독 인터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에게는 모두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 굳이 내가 인터뷰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좋은 인터뷰를 할 텐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시네이십을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는 이제 장르 영화, 새로 개봉한 신인 감독의 장르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너무 좋으면 그거를 뻥튀기를 해서 편집장한테 이거 무조건 기획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기획을 무조건 만드는 즐거움이 가장 잡지 다니면서 좋았던 기억인데요. 대표적으로는 그 김봉남 살인 사건 감독님이랑, 그리고 그 뭡니까 혹시 어떻게 압니까? 불신지역, 네, 이용주 감독님. 이용주 감독님 두 분 영화를 이제 시사회에서 딱 보자마자, 아, 이 사람들은 신인 감독이고 이 장르 영화들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을 나는 되게 크게 좋은 감독이 될 사람들로 인터뷰를 꼭 해서 기획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두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가 너무 재밌었어요. 한 정말 2시간, 3시간 정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인터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두 감독님의 기획 기사와 인터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한 2, 3주부터 이후부터 그 영화들에 대해서 좋은 평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가 영화 기자로, 주간지 기자로 일할 때 가장 즐거운 순간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처음 본 감독의 첫 영화인데 내가 칭찬을 하고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기사를 썼을 때 그것이 반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비평적으로도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그 뒤에서 약간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가끔씩 연락하시는 감독님들은 대부분 제가 신인이실 때 인터뷰를 했던 그런 감독님들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솔직히 이용주 감독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김도훈 기자가 자기 불신지옥 칭찬해줬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왜 이렇게 별점을 조금 주냐고 그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신인 감독을 공략하는 김도훈 기자 얘기였군요. 네. 그 류승환 감독을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에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구남도 감독판 GV를 제가 진행하는데요. 그 오시면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유승환 감독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모가디슈 GV가 또 있습니다. 아무튼 그 유승환 감독님이야말로 사실은 만약에 감독들 중에서 이 책에 공동 필자로 누군가를 모신다고 하면 적임자가 바로 유승환 감독님이신데, 우리랑 거의 뭐 공유했던 기억들도 거의 비슷하고, 특히나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라고 하는 이 그 작품이 단편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그 샘 레이미 감독의 이블데드의 경우처럼 다른 이런 자투리 필름들을 모아서 또 다른 단편을 찍어서 기어이 장편으로 완성해서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 공개하는 그 스토리 자체가 사실은 그 당시 어떤 그 살고자 발버둥 치는 90년대 시네필의 어떤 신화 같은 그런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류승환 감독이 약간은 우리랑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감독이어서 더 애착이 가기도 하고, 특히나 뭐 모가디슈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과거의 류승환과 거의 뭐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은 작품으로 쭉 나아가고 있어가지고. 네. 역시 편집장의 언어는 달라. 근데 나 그거 하나 궁금한 거 있어. 그게 진짜인지 팩트 체크. 죽거나 하고 나쁘거나 거기 그때 그 양아치 역할을 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하도 찾았는데 없는데 보니까 자기 집에 한 명 있더라. 해가지고 유승범 씨가 캐스팅된 게 진짜 맞아요? 약간은 뭐 과장은 됐겠지만 맞죠? 네, 맞기는. 네. 맞죠. 네. 맞죠. 왜냐면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유승범 씨가 그 비행하는 것들을 가장 옆에서 지켜본 지금 사람이기 때문에. 라이브 중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유승환 감독님에 대해서 이제 되게 네. 나오셨잖아요. 네. 방금 좀. 근데 사실 제가 유승환 감독님을 1회부터 섭외해서 마지막 100, 거의 180 몇 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재미있는 그냥 짧게 여기는 이제 막 이렇게 좀 거룩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가 3회 때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했을 때 이제 저희도 좀 다른 영화 프로를 하기 위해서 감독님들을 무조건 인터뷰를 다 했거든요. 네. 그때 유승환 감독님한테 전화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안 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 익십하시고, 근데 마지막에 제가 문자를 한 30통 정도 보냈을 때 전화가 왔는데, 그때가 구남도 때문에 약간 칩거하시던 때여가지고 네. 지금은 정말 대중 앞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내 영화를 한다고 하니 인터뷰를 해주겠다, 짧게 해드리겠다라고 하고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베테랑의 뭐 탄생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이제 주 기자 또 그 거기에 또 다른 주 기자님 계시잖아요. 그 기자와 관련된 여러 얘기까지 다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저도 인터뷰 기자는 아니지만 인터뷰했던 기자 감독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유승환 감독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늘 이제 혼자 잡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이제 그 아이템 경쟁이 내부에서도 있거든요. 이제 김동훈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인 감독들을 먼저 발견하는 기쁨이 좀 특화됐다 이러면은 그런 쪽을 많이 좀 이렇게 배분을 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익히 좋아하는 감독의 신작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지금 이제 이 질문 들으니까 생각난 게 봉준호 감독님 기생충 하기 전에 깐느 가기 전에 극비였고 이제 그거 나오고 나서도 왜 이제 그 엠바고 그 종이를 준 게 최초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기자들한테도 이거 엠바고를 하지 말아달라. 왜냐면은 관객들이 미리 이제 이걸 알면은 사실 영화의 구조를 알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기생충이란 제목만 있는데 그때 편집장이었거든요. 가서 인터뷰를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을. 근데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기생충 제목만 가지고 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이 충분히 전달이 되고 어떤 그 자료 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하는데 영화를 안 보고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그 전작들이나 이런 것을 유추해서 질문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좀 비슷한데 예를 들면 홍상수 감독님은 직접 잘 안 하시거든요. 서면으로만 인터뷰를 하는 게 좀 굳혀져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인터뷰는 사실 이제 그 질문답 이거 같지만 사실은 그 질문을 가져가서 그 질문을 무너뜨리는 게 인터뷰의 어떤 방식의 이야기의 기술일 수도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랑 인터랙티브하게 반응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게 내가 어떤 것들을 물어볼지. 근데 홍상수 감독님은 미리 그 질문이 짜여져야 되는 거죠.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야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거의 기사를 쓰듯이 좀 약간 이제 그 다음 답변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네. 홍상수 감독님이 작품이 나오면 시내21에서 저를 인터뷰어로 보내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저는 되게 이제 장르 영화나 약간 할리우드 영화에 약간 특화된 기자였었기 때문에 근데 베를린 영화제를 갔는데 제가 출장을 간 거예요. 근데 홍상수 감독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제가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가장 길었던 1시간. 그러니까 서로 세계가 너무 다른 사람이 탐색만 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재밌었던 인터뷰는 제인 버킨 아시죠? 아, 나 그거 기사 읽었어. 저 제인 버킨을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화로 그분의 파리 주택에 집에 전화를 해서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어요. 너무 재밌었고 지금도 저 핸드폰에는 한글로 제인 버킨이라고 파리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에이, 이사 가셨겠지. 아니야, 계실 거야 아직. 네, 또 다음 질문도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하얀색 셔츠 입으신 분 드릴게요. 아, 드릴 게 없구나. 네, 네, 마이크는 안 드리고, 네, 네. 모면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전주국제영화제는 디지털 실험 그다음 대안이었죠. 그거 자체가 전주영화제의 정체성이 거여서 그해 개봉하는 모든 실험 영화들을 다 강제로 저희가 봤었어요. 그럴 때도 기사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말하시는 게 모면이라면 모면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희는 조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텍스트화하는 데 있어서 그 영화 자체를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그 감독이든 아니면은 그 감독이 지금 만드는 경향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국내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도 모두 자료를 찾아서 뭐 도서든 기사든 인터뷰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영상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든지 기사를 쓸 때도 적용을
시키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되다 보면은 이 한 작품뿐만이 아니라 여러 작품들이 꿰어 맞춰지면서 그 기사를 쓸 때 내가 축적되어 왔던 모든 것들이 좀 녹아나는 그게 이제 지향점이긴 하죠. 사실 어느 영역이든 아는 척하기의 기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간 그게 포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또 그러면 네,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볼게요. 네. 여기 맨 앞줄. 네. 좋아서 웃었습니다. 네. 저요? 제일 어리다면서요. 제가 제일 어리네. 그렇죠. 네, 제가 1977년생 가장 이제 나이 차이가 덜 가장 나는. 가깝네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가 직업을 택했다 네. 한다면은 그래도 만약에 음악을 좋아했다면은 이런 직업 쪽에서 일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장담할 수는 없는 게 저희 때는 이제 뭐 음악 잡지도 있었고 똑같습니다. 영화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 세분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영역 자체가 굉장히 좀 영화 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음악 쪽은 상당히 많이 좀 쪼그라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2004년생이다. 2004년생. 네, 이다 하면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진지하게 저는 이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모든 대중문화 예술은 게임으로 흡수 통합된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뭐 참인 명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 쪽을 아마 진지하게 노려보지 않아. 왜냐면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네,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진지하게 노려보지 않았을까. 영화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네, 물론 저는 제 책에 잠깐 한마디 드리면은 게임의 영화화가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썼는데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그런데 막 아주 대단히 만족스러운 작품은 나온 적이 있나요? 하나도 없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90년대는 그 뭔가를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크게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뭔가 관심이 있으면은 굉장히 유튜브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들을 손쉽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도 이제 좀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뭔가 관심이 있으면은 그걸 활자하는 것들이 되게 당연한 수순이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것, 글을 기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처럼 이제 완전히 그냥 영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음반사 같은데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글을 이제 그것들을 쓰려고 하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시네이십이나 이런 잡지에 그 칼럼 같은 것들을 쓰는 것들이 되게 자기를 표현하는 좋은 수단이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004년을 지금 되돌아보니까 저는 그때도 마감하고 있긴 했었는데 네. 그런데 그거는 진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든 뭘 하시든 간에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어떤 도구는 무엇일까? 라는 거를 한번 깊게 고민해 보는 거. 글쓰기든 그 무엇이든 결국에는 나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이든. 확실히 우리 중에서는 이런 강의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 사법연수원 강의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요. 네네네. 기술이 있어요. 네, 판사들 네. 앞이라서 그 법정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죠. 네, 그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는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북토크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 예? 하지 마요. 아니 알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으셨어요? 네. 설마. 근데 질문 이제 됐고 이제 뭐 해요? 뭐 해요? 아니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아, 하는데요. 예. 네, 괜찮을까요? 마무리를 해도? 사인 네. 사인해드려요. 네.
진짜 이게 북토크라는 것들이 가능할까 의심을 하던 그런 그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면대면으로 직접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일단은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희 책을 사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러우신 분들이고, 네, 혹시 뭐 유튜브로 라이브도 하고 있는데 안 사신 분들은 네, 또 사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는 그냥 저도 그렇고 늘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영화 기자들이 아니면 PD님 이런 프로그램 만드신 PD님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늘 좀 이렇게 나이보다 조금 어려 보여요. 그 어려 보인다라는 게 뭐 이렇게 액면가로 어려 보인다 이런 거보다는 아직도 되게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위 사람들이 다들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고, 그 이유는 항상 새로 개봉하는 신작들이 있고 항상 새로 이제 그 전에 관심 가졌던 감독들이 새로운 걸 뭔가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에 취해서 저희도 영화를 만들고 있진 않지만 그냥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은 다른 뭔가 거대한 것들을 생각할 겨를 없이 20년 넘게 그냥 시간이 지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고 2004년생도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시간이 오긴 왔지만 여전히 그냥 저는 좀 나이 안 먹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할 수 있는 코드들이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도 쓰고 뭐 유튜브도 하고 방송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방구석 일렬이 다시 제대로 부활하기를 바라면서 네, 마지막 인사를 김현 PD님도 한 말씀 이어서 좀 일단 뭐 여기 와주신 것만으로도 아까 저도 오면서 굉장히 막힌다 길이. 근데 이 퇴근길과 이 교통정을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책을 또 돈을 내고 이 책을 사주셔서 열심히 읽어주신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아까도 저만 안 한 것 같아서 여러분 책 좀 많이 사서 많이 읽어주시고 나가시면 또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이 책에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책이 주간 에세이 10위 안으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이 사죠. 네. 김도 우리 또 인사하나요? 네. 네, 한 분씩 하셔야죠. 저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예, 책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배철수 DJ가 항상 청취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DJ를 직접 해보니까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정말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따위 방송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정말 신기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나이를 들어서인지 서 있는 자리가 변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제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왜 굳이 이렇게 책을 사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지 참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기가 참 쑥스러웠는데 참 고맙다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많이 썼다. 막 냉면도 쓰고 뭐 청춘도 쓰고. 평양냉면 책은 평양냉면이 최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출판 네, 재벌이야, 오해하시면 안 출판 됩니다. 재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상반기에 책이 3권 나왔습니다. 이 책을 포함해서 지금 그 영화의 뒷모습이 좋다가 지금 되게 잘 나가더라고. 영화평도 리콜이 되나요보다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 안 팔리는 거 아니야? 혼자만 잘 되는 거야. 약간 혼자만 잘 되려고. 근데 이제 확실히 뭔가 그 사람이 이제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은 이전 것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책을 쓰는 기간이 되게 좋았고 이렇게 함께했던 시간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아무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밖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어쩌면 길을 막고 서 있을 수도 있는데 10년 뒤에 홈쇼핑 하시겠어요? 그 처음에 찍어낸 여러분들이 사신 책이 오타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대거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농담입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냥. 아무튼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인사 다 들었죠? 저 안 했어요. 안 했나요? 네. 저희 지금 무비건조라는 채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그냥
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구나 영화에 대해서 그게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체에 쓰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없었거든요. 방송에 나올 때도. 근데 어쨌든 유튜브라는 채널이고 정말 오랫동안 알았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나이도 비슷하게 늙어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영화에 대해서 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행운인 것 같고 그런 어떤 저희의 즐거움이 이 책에 약간 농축되어서 집약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책이 나왔는데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이 책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청춘을 딱 떼가지고 여러분께 이렇게 그냥 보여드리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 책도 잘 사주시고요. 무비건조도 계속 열심히 봐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10년, 20년 뒤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게 네. 그 라이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는 우리가 평소 유튜브 마무리하듯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매일 그 유튜브 이제 책 판매량처럼 유튜브 구독자 수도 매일매일 점검하거든요. 안 오르더라고요. 최근에 약간 정책이죠. 네, 조금 이 여러분이 정책- 분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정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진짜 여러분이 분발해야 되나요?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이분이 더 웃겨야 돼요. 더 웃겨야 됩니다. 네. 최근에 그 좋아요 누르면 사귀는 거다라는 말 제가 해가지고 좋아요를 아무도 안 눌러. 아 제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 무비건조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이제 그 질문하신 분 중에 소개 못해드렸지만 이권 나오나요?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마감의 준비가 되면은 네, 그럼 영화평도 이번에는 환불이 되나요? 뭐 이런 거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거 우리 구독 좋아요 구독 해야겠죠? 좋아요 할까요? 그러면 네. 어떻게 구독, 피디님 어떻게? 좋아요, 알림 설정, 뭐야? 댓글. 댓글, 아, 알림 댓글, 설정. 알림.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 알았어. 네. 그거 할게요. 할 때 네. 모션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네, 맞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그것도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이볼처럼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